GDP의 규모가 얼마나 늘어나나. 이게 실물 경제를 보여줘요. 근데 마켓은 그게 아닙니다. 그게 물론 일부분 반영될 수 있겠지만 이게 무너진다고 이게 같이 무너지지는 않아요. 마켓은 가격을 보는 거예요. 잘 생각해보세요. 규모 면에서 보는 게 아닙니다. 돈의 이동을 봐야 됩니다. 돈의 이동. 지금부터 질의응답을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은 질문 주셨어요. 결국 이 물가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금리가 결정되고 그 금리 결정에 따라서 시장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 시장에는 지금 거론한 시장은 특히 주식 시장인 거예요. 물론 외환 시장, 환율 시장에도 영향을 줘요. 근데 물가가 결정이 됐잖아요. 그럼 금리가 그것을 반영한 금리가 결정이 됐습니까? 결정 안 됐어요. 근데 주식시장에 영향을 주죠. 심리지표인 거예요. 어떤 심리? 물가지표가 발표됐는데 그 물가지표는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에 보탬을 준 거예요. 그 심리가 주식시장에서 어떻게 해요? 이탈하게 만드는 거죠. 예를 들면 이 CPI 결과가 발표됐었는데 근원 물가가 그대로는 아니고 근원 물가가 전월보다도 떨어졌었어요. 그리고 이 CPI, 헤드라인 CPI 같은 경우는 전월과 같았어요. 이 정도면 양호한 물가지표의 발표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데, 그런데 왜 조정이 됐느냐? 근원 물가에 대한 기대치가 정확히 부합했어요. 그러니까 시장은 이번 달 근원 CPI는 이 정도 나올 거야 라고 했는데 그 값이 나왔어요. 근데 헤드라인 CPI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3.6% 정도 나올 거야 라고 기대했는데 3.7%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어닝 쇼크랑 비슷한 거예요. 기대보다 나쁘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가 빨리 안 잡히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고, 그럼 물가가 기대치의 만큼 그 물가가 나올 것을 기대하고 금리 인상 안 하겠다의 베팅을 했었는데, 근데 금리 인상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높아지면서 인상 안 할 거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90%라고 한다면, 그리고 인상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10%라고 한다면, 근데 90%에서 예를 들어서 80%로 줄고 인상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10%, 20%로 늘면 결과적으로 대략 10%포인트가 이동한 거예요. 다른 말로 주식시장에서 돈이 그 1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돈을 뺐다고 해석하시면 제일 좋죠.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돈이 이탈하는 거죠. 예상했던 것보다 CPI 결과가 물가 안 잡히는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인이 등장하니까 그게 결과적으로 기승전 금리입니다. 물가 지표를 보면서 금리 인상 또 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에서 오늘 돈 빼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만들겠죠. 그게 결과적으로 주가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혹시 우리 학생분은 질문 있으실까요? 너무 좋은 질문 주셨는데요. 제가 24년 경제전망서를 내면서 2020년을 결정지을 20대 경제 트렌드를 제시했어요. 그 중에 첫 번째 트렌드가 뉴 레지메 시대예요. 고물가, 고금리, 저성장이 고착화돼요. 근데 굉장히 재밌는 게 고물가, 고금리, 저성장이 2022년부터 계속 지속되다가 24년까지도 지속되다 보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르막 올라왔는데 또 오르막인 거예요. 이미 지쳐 있는데 자포자기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측면에서? 실물 경제 측면에서. 그러니까 고물가, 고금리, 저성장이 장기화되면 실물 경제는 더더더 안 좋아집니다. 예를 들면 소비자가 소비하기를 꺼려해요. 기업들이 신규 투자하기를 꺼려해요. 더군다나 저성장이 장기화되면 신규 투자할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안 해요. 그러니까 저성장은 또 다른 저성장을 불러와요. 리얼 이코노미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뉴 레지메 시대예요. 저성장, 고물가, 고금리가 고착화되고 장기화되다 보니까
실물 경제적으로는 어려워요. 근데 제 실물 경제, 리얼 이코노미를 말씀드렸는데 그것과 구분된 마켓을 봐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관심 있어 하는 그 마켓은 주로 자산시장일 거예요. 자본시장일 거고 금융 마켓일 거예요. 파이낸셜 마켓일 거예요. 우리는 영어로 보통 은유적으로 뭐라 표현합니까? 메인 스트리트과 월 스트리트이라고 해요. 근데 그 두 개가 갈라졌어요. 재밌게도 자산시장은요, 실물 경제랑 전혀 다른 거예요. 실물 경제는 경제의 규모 면에서 보는 거예요. GDP가 늘어나나 줄어드나, GDP의 규모가 얼마나 늘어나나, 이게 실물 경제를 보여줘요. GDP는 뭐의 합이에요? 소비, 가계의 소비, 기업의 투자, 정부 지출, 그리고 순수출을 합하면 GDP예요. 결국 소비가 더 느느냐, 기업의 신규 투자가 느느냐, 정부 지출이 더 느느냐, 순수출이 느느냐, 이걸 보는 게 실물 경제인 거예요. 근데 마켓은 그게 아닙니다. 그게 물론 일부분 반영될 수 있겠지만 이게 무너진다고 이게 같이 무너지지는 않아요. 마켓은 다른 얘기입니다. 마켓은 가격을 보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뭐의 가격? 주식의 가격. 원유 선물 시장에서는 원유 선물 가격. 외환 시장에서는 외환의 가격. 원화 얼마를 주고 미 달러를 사는지, 원화를 주고 미 달러의 가격을 보는 거예요. 가격을 보는 거예요. 집 가격도 역시 가격을 보는 거예요. 근데 가격은 규모 면에서 보는 게 아닙니다. 돈의 이동을 봐야 됩니다. 돈의 이동. 돈이 더 많이 그 자본시장에 유입된다면 수요가 많아지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고, 돈의 유입이 줄어들면 수요가 줄어들으니까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2020년 팬데믹 경제 위기 때 실물 경제는 정말 박살이 납니다. 근데 이 자본시장은 어때요? 엄청나게 급등하죠. 주가도 오르죠. 코인 가격도 오르죠. 집 가격도 오르죠. 20년, 21년. 다르잖아요. 2021년 이후 22년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돌아온다 하면서 실물 경제가 좀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자본시장은 어떤 일이 있죠? 금리가 올라가잖아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서. 그러니까 금리를 인상하니까 주식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가요. 어디로? 은행으로. 부동산 시장에서 돈이 빠져서 다시 은행으로 이동해요. 돈의 이동이 있어요. 22년에 금리를 올릴 때 대거 시장에서 빠져나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2022년 10월 바닥을 찍습니다. 22년 10월 주택가격 등락률이 저점을 찍어요. 23년 본격적인 경기 침체가 시작됩니다. 근데 23년 중반부터 집값이 상승 반전해요. 주가도 22년 10월이 바닥이고 그거보다는 올라가요. 그러나 강한 반등은 어렵죠. 다르죠? 실물 경제에서의 모습과 자산시장에서의 모습이 다른데 경기 침체 옵니다라고 하면 받아들이기를 나는 주식시장만 생각하니까 주가 침체 온다고, 나는 부동산 시장만 생각하니까 부동산 침체 온다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둘을 구분 지어야 돼요. 물론 그 둘의 관계를 찾아봐야 되지만, 그래서 이걸 뉴 레지메 시대라고 했어요. 새로운 체제가 돼요. 재밌는 현상은 지금 고금리예요, 저금리예요? 고금리예요. 근데 왜 고금리예요? 최근에 경험했던 금리가 낮아서예요. 2020년, 21년. 근데 잘 생각해보면 그 금리가 이상한 금리예요. 20년, 21년이 그게 이례적인 금리예요. 그러나 최근에 경험했던 금리가 그거였기 때문에 그게 기준이 되어서 내 눈이 높아진 거예요. 금리도 그래요.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그때 그 금리가 홍익인간 이래로 가장 낮은 금리였고요. 지금 금리는 그렇게 높은 수준의 금리가 또 아니에요. 근데 잘 보세요. 금리의 이 3.5% 기준금리가 계속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면, 장기화되다 보면 이제 다시 기준선이 바뀌어요. 이해가시죠? 3.5%가 기준선이 돼요.
그렇게 고금리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되게 재밌는 얘기. 그 아니라고 생각한다. 생각은 다 뭐예요? 자본시장. 그런데 재밌게도 실물 경제는 0% 기준금리에서 3.5% 기준금리로 올랐고 높은 기준금리가 오래 가면 갈수록 어때요? 힘들어요. 다 올라온 줄 알았는데 아직도 오르막길이에요. 너무 힘든 거예요. 고금리가 장기화되면 실물 경제 관점에서는 한 단위 돈을 빌려다가 신규 투자하기가 두려워요. 기업들 힘들어요. 근데 자본시장에서는 금리 인상 끝났네? 금리 인하일만 남았네? 기회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프롤로그에 뭐라고 썼냐면 뭐든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때 공포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공포감을 언제 느꼈어요? 2022년에. 맞아요? 자이언트 스텝 4번 연속할 때. 그때 공포감 느꼈잖아요. 근데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 안 하고 높은 금리를 계속 유지하면 그게 투자자 관점에서 공포감을 줘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오히려 금리 인하할 일만 남았네. 기대감을 줘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근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집중될 때쯤에 또 자본시장에 돈이 유입됩니다. 그게 다시 주가를 올려놓는 역할을 해요. 다만 2020년 팬데믹 위기처럼 그때처럼 금리를 드라마틱하게 끌어내리는 그런 일은 없기 때문에 대세 상승장 같은 거는 기대하기 힘들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금리 인하의 시점이 아니라 금리 인하할 거야, 곧 인하할 거야 라는 기대감이 집중될 때 다소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분위기가 나타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좋은 질문 주셨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요? 근데 그 경제 제재를 처음에 도입했고 그게 100% 다 유효하진 않아요. 그리고 경제 제재를 가해서 당장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즉시 경제 제재를 가하면서 공급망 차질이 빚어지지만 대체안을 찾아 나가는 거예요. 다른 데로부터 수급을 받는다든가 자체적으로 재생에너지로 메꾼다든가 그런 식으로 천연가스 공급도 다른 라인으로부터 받는다든가 일정 부분 경제 제재를 완화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다른 대체제를 찾기 때문에 균형점을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러우 전쟁이 계속된다 하더라도 물가 상승률은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혹시 학생분도 질문 있으실까요? 현재 잘 들었습니다. 근데 현재 미국 좋습니다. 너무 좋은 질문 주셨네요. 한미 기준금리의 격차가 벌어지면 자동으로 강달러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외환시장도 역시 심리지표예요. 달러를 더 많이 들고 있을까? 주식을 많이 들고 있을까처럼. 그러니까 한미 기준금리 격차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강달러가 아니라 한미 기준금리가 역전될 것 같아. 역전되어서 한동안 벌어진 채 유지될 것 같아. 하는 생각을 할 때 달러 사야지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실물 경제에서 나타나는 일이 벌어질 때 강달러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럴 것 같아 라는 일종의 기대감을 갖는 사람들이 그럼 앞으로 한미 간의 기준금리 격차가 역전되고 그리고 역전된 채 더 격차가 벌어질 것 같아. 그러면 강달러 현상이 나오겠네. 달러 갖고 있어야겠다. 라고 하면서 달러 선호 현상이 집중되면서 그때 강달러가 나오는 거예요. 강달러가 언제 나왔어요? 초강달러가 2022년 10월입니다. 그 지점이 정확히 주가도 바닥입니다. 실물 경제 혹은 시장의 지표들이 다 톱니바퀴처럼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만 외환시장, 주식시장은 그렇게 선행적으로 움직여요. 물론 한미 간의 기준금리 격차가 벌어져 있으면 상대적으로 같은 조건 하에서는 좁혀져 있을 때보다 벌어져 있을 때 강달러 기조가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그러면 그럴수록 자금 유출이 일어날 가능성은 높겠죠. 그러나 이 자금 유출과 강달러가 반드시 한미 기준금리 격차만 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 또 조금 반대로 생각해 보면 기준금리 격차가 이제
좁혀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좁혀지는 시점이 올 수도 있다는 생각, 그 생각은 오히려 달러를 들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굉장히 큰 기대감이 집중될 때 강달러가 꺾일 수 있겠죠. 지금까 결과적으로 계속 논의하는 게 리얼 이코노미, 이 실물 경제에서 나타나는 특징과 자산 시장에서 나타나는 특징이 전혀 다른데, 그건 주로 여기는 실제적인 그 자체, 그러니까 금리 레벨 자체. 근데 금리 인상할 거라는 공포감, 심리인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선행적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근데 부동산 시장도 다소 투자화되고 있다라는 표현을 많이 들으셨죠.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도 투자화되고 있고, 투자화되면 될수록 더 후행적이었던 지표가 동행, 선행에 가깝게 오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참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너무 좋은 질문들 많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좋은 시간이 됐었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